어제와 똑같이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지옥 같은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씻습니다. 상사의 잔소리를 견디며 땀 흘려 일하고 점심값 500원을 아끼려 편의점 도시락을 고릅니다. 퇴근길에는 녹초가 되어 돌아와 씻고 잠드는 성실하고 평범한 일상이 반복됩니다. 나는 도박을 한 적도 없고 사치를 부린 적도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도둑이 들어와 내 금고를 털어간 것도 아닙니다. 내 통장 잔고는 지난달과 똑같고 오히려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덕분에 숫자는 아주 조금 더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세상이 나도고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옆자리 동료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서 사둔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다며 싱글벙글하고, 주식에 몰빵했던 친구는 연봉만큼 벌었다며 차를 바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분명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 벼락을 맞은 것처럼 순식간에 거지 신세가 된 기분. 우리는 이것을 벼락거지라고 부릅니다.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었던 세상이 무너지고 빚을 내는 무모함이 능력으로 칭송받는 기이한 세상. 도대체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월급쟁이들을 이토록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든 걸까요? 오늘 모두의 경제학에서는 우리의 지갑을 소리 없이 털어간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 그리고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잔인한 자본주의의 민낯을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뼈저리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도덕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경제관념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여름 내내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저축하는 개미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노래만 부르며 흥청망청 쓰는 배짱이는 추위에 떨며 굶어 죽는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노동의 신성함과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불변의 진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경제판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자산시장에서 이 우화는 완전히 다시 쓰였습니다. 개미가 땀 흘려 번 소중한 월급을 은행 예금에 꼬박꼬박 넣으며 뿌듯해하고 있을 때, 배짱이는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배짱이를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거나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개미의 통장에는 원금과 쥐꼬리만한 이자가 붙어 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짜장면 값은 올랐고 치킨 값은 3만 원을 향해 갑니다. 반면 배짱이가 사둔 아파트와 주식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개미가 평생 숨만 쉬고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대한 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실한 개미는 바보가 되었고 무모한 배짱이는 승리자가 된 이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벼락거지 현상의 본질입니다. 이 기이하고도 억울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돈의 진짜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세종대왕이 그려진 종이, 그리고 은행 어플에 찍혀있는 숫자들은 사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불변의 물건이 아닙니다. 돈은 그저 사회적인 약속일 뿐이고 교환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은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느냐에 따라 그 힘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점입니다.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 2020년 팬데믹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전 세계는 전례 없는 바이러스의 공포에 떨었고 공장은 멈췄으며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멈춰버릴 위기였습니다. 이때 경제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수도꼭지를 틀듯이, 아니 댐을 무너뜨리듯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됐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한국은 원화를 풀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머니에 지원금을 꽂아주고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돈이 흔해집니다. 흔해진다는 건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과는 그대로 한 개인데 사과를 살 수 있는 종잇돈이 2배로 늘어나면 사과 가격은 2배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플레이션은 과거와는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우유나 콩나물값만 오른 게 아닙니다. 갈 곳 잃은 막대한 돈들이 실물 경제가 아닌 자산시장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공장을 짓거나 설비 투자를 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자산으로 돈이 쏠리면서 자산 가격 폭등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쓰레기처럼 떨어지니 실물 자산인 아파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폭등하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즉, 집값이 오른 것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원화의 가치가 폭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벼락거지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과감하게 빚을 내서라도 자산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자산이 불어나는 마법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산이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맛보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이 불어있는 경험을 한 것이죠. 하지만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 월급면이 유일한 소득이었던 사람들은 그 파도 아래에 그대로 수장되었습니다. 내 월급은 고작 3% 올랐는데 물가는 5%가 오르고 내가 사려던 집값은 30%가 오르고 전세금은 2년치 연봉만큼 뛰어버리는 상황. 이것은 단순히 생활이 좀 팍팍해졌네 수준이 아닙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눈앞에서 끊어지는 공포, 바로 생존의 위협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좌절감이 우리 사회를 덮친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고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 내 가족의 안전망이자 노후 대책이며 내 인생의 성적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15년, 20년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을까 말까한 가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한 감정은 바로 공포였습니다.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서울 하늘 아래 내 집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 이것이 소위 영끌 열풍을 불러왔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현상은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노동가치의 하락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졌습니다. 직장인들은 일해서 번 돈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월급 모아 부자 되느니 한 방을 노리겠다라는 심리가 도박에 가까운 투기판으로 사람들을 내몰았습니다. 코인 대박을 꿈꾸고 비투를 해서라도 주식 단타에 매달리는 현상은 성실한 노동으로는 도저히 벌어진 자산 격차를 메울 수 없다는 절망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이 3, 4, 5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업무나 자기 개발이 아니라 온통 주식 차토와 부동산 호가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근로 의욕은 떨어지고 한탕주의가 만연해지면서 사회의 건강한 성장 동력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언제나 오르막만 있지 않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입니다.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자산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어 물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자 중앙은행들은 다시 돈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시절은 끝나고 고금리의 시대가 닥쳤습니다. 여기서 벼락거지의 고통은 또 다른 더 복잡한 국면을 맞이합니다. 자산을 사지 못해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은 치솟는 월세와 생활비, 점심값 폭등 때문에 고통받고 무리해서 자산을 샀다가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은 이자 폭탄에 시달리며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자산이 폭등할 때는 나만 돈을 못 벌었다는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고 자산 거품이 꺼질 때는 경기 침체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월급쟁이들의 슬픈 운명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법칙 하나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굴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의 버그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연료와도 같습니다. 즉, 가만히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입니다.
은행 예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구매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확실하게 돈을 잃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물가는 잡히는 듯 하다가도 다시 꿈틀대고 금리는 내려갈 듯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어깨를 짓누릅니다. 자산 시장이 다시 폭등할지 아니면 긴 침체의 늪에 빠질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경제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금융 지식 없이 살아가는 것은 눈을 가리고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벼락거지라는 말에 상처받고 웅크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노동소득을 어떻게 자산소득으로 치환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 노동력에는 한계가 있고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산은 늙지 않고 잠들지 않고 일합니다. 과거 고도성장기, 즉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저축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은행 이자가 10%, 20% 하던 시절에는 은행에만 넣어둬도 자산이 불어났으니까요. 집값도 월급을 모아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은 저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준비 없이 무작정 위험한 투기에 뛰어드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진짜 투자는 경제의 거대한 사이클을 이해하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쌀 때 사서 남들이 환호하며 달려들 때 비쌀 때 팔 수 있는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남들이 산다고 따라서 사는 뇌동매매가 아니라 나만의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에 서 계신가요?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보셨나요? 아니면 벼락거지라는 자조 섞인 말에 공감하며 속상해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경제 역사는 놀랍도록 반복됩니다.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있고 하락장이 끝나면 다시 상승장이 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합니다. IMF 때도 그랬고 리먼 서켓 때도 그랬고 이번 팬데믹 때도 그랬습니다. 벼락거지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패배감에 젖어 있기보다는 다음 파도가 올 때를 대비해 튼튼한 배를 건조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중이 벼락거지라는 단어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동안 정작 진짜 부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위기 때마다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들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떨 때가 그들에게는 박앤세일 기간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릴 때 그들은 이성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부의 추월 차선은 바로 이 지점, 대중심리와 반대로 가는 용기에서 갈립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말했듯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그들은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들은 경제 위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이용합니다.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는 M4 세대의 등장은 벼락거지 현상이 만든 슬픈 그림자입니다. 청년들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욜로를 외치며 현재의 소비에 집중하거나 반대로 파이어족을 꿈꾸며 극단적인 절약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두가 포기하고 시장을 떠날 때가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발상도 필요합니다. 남들이 관심을 끄고 시장이 조용해졌을 때, 부동산 중개소에 파리만 날릴 때, 주식시장 거래량이 바닥을 칠 때, 그때 조용히 씨앗을 뿌리는 사람만이 훗날 거대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의 격언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주식 종목을 찍는 기술이나 아파트 청약 점수를 계산하는 법만이 아닙니다. 돈이 흘러가는 거대한 맥락, 매크로 경제를 읽는 눈입니다. 환율이 왜 오르는지, 미국의 금리 결정이 내 대출 이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제 유가가 우리 식탁 물가를 어떻게 바꾸는지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막연한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고 벼락거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비할 뿐입니다. 경제 공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금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내 인생을 더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전에 짧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복잡하고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을 이해하는데 작은 힌트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고 더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그럼 마지막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벼락거지라는 말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힘이 빠지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나 아파트 평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정글에서 내 자신과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무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무기는 바로 멈추지 않는 경제 공부와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세상 탓, 정부 탓, 부자 탓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구원할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 당장은 내가 벼락거지처럼 느껴질지라도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벼락부자가 될 기회 또한 찾아옵니다. 경제는 돌고 돕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자산시장의 혹한기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씨앗을 고르고 밭을 갈며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그 긴 여정에 모두의 경제학이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